나의 가치가 찾아졌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상담하면은 골치 아픈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골치 아픈 사람들 와가지고 더 골치 아프게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에너지를 집중시킴으로써 이게 좀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 모습대로 지나치게 이렇게 조심을 하다 보니까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뉴트럴한 그런 중성적 형태의 강연이 아니었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주제가 상담이기 때문에 요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들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질문할 거리가 꽤 있겠다 싶어가지고 몇 가지 그 질문할 거리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다 저랑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시작하면은 집에 못 가시게 되는데 쉬면은 집에 가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주저되는데 이 작은 숫자 다 갚으려면 어떡하나.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질문할 수 있는 문제거리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되게 잘 아다시피 이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과 지금 상담을 동일시하고 계시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죽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 그 사람의 그 문답법이 상대방에게 근거와 정의를 요구함으로써 화를 나게 했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프죠, 진짜.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로 하여금 많이 화를 내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 화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앙심을 먹어가지고 나중에 소크라테스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삼파주의라고 하는 그런 문답법이 과연 상담에 적합할 것인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상담의 모델로 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하고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여성주의, 두 번째, 이제 여성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인용하는 그 칸트, 아이헨바흐, 그 대부분 남자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주의적인 상담의 고유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고유성을 찾으면 더욱더 창조적이 되고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고유성의 어떤 방향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죠. 저는 여성은 아니지만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서철의 자료에 많이 의거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다정한 상담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남을 화나게 하는 상담인데 또 신경질 나게 하고 근데 다정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사랑방 좌담회처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 아시아 철학에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상담법도 있고 그래서 여기 신옥희 선생님도 오셨지만 이제 야스퍼스도 하시고 야스퍼스도 그런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불교나 야스퍼스의 그런 좀 편안한 그런 그 상담의 기법을 이렇게 말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치료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치료가 아니면 상담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하지 않는가. 그래서 온 사람하고 둘이 내담자하고 둘이 앉아서 두런두런 문답을 하면서 철학을 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래서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치유가 돼야 상담이 아니겠나 뭐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이제 전제 없이 이제 출발한다. 근데 그 분명히 전제는 있죠. 자아 정체성이라고. 그러면 대개 이제 자아 정체성을 심리학에서는 에고 사이콜로지라 해가지고
그것은 사회의 부적응자를 애고를 강화해서 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상당히 보수적인 형태의 그 심리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정체성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그 진취적인 청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 노인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반론도 뭐 가능할 것을 봅니다. 처음에 자아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이 변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웹모델 같은 경우 자기랑 주변을 갖다 관찰을 할 때 자기가 중시하는 것들을 중심에서 본다는 게 결국은 자기 본질을 더 명확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지금 어떤 정체성을 따질 때 보니까 뭐 우울감이나 무기력이나 권태나 아니면 뭐 부모나 가족 갈등 이런 문제들 중에서 자기가 삶의 의미로 생각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는 약간 스케일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웹모델이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어떤 전체 자기의 삶의 목표나 의미를 바꾸는 거는 쉽게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를 명확하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좀 큰 문제와 작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해결을 할 때 만약에 아까 그 웹모델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제가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약간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질문은 좀 나중에 답변 드리고요.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질문만 한 건데. 질문도 이제 중요한 게 있어서 이제 나중에 좀 일단 답변 드리고, 지금 질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문은 자아정체성의 모델이 주변과 주변의 중심과 주변으로 그 자신의 욕구와 믿음과 가치가 이제 배열되는 되는데, 중심 욕구, 이게 이제 그 자아정체성으로 제가 규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질문은 그렇게 놓고 보면 자기 중심에다가 욕구와 가치와 그 믿음을 중심에 놓고 보는 게 더 자기 오히려 본질적인 것 같고, 더 자기 그 본질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방식 같은데, 그 이게 어떻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고민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제. 예. 같이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아정체성이 이제 변한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했잖아요. 그 사실 우리가 뭔가 내가 변해야 된다면 자아정체성이 변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이 고통을 받는데, 내가 자아정체성이 흔들림 없이 내 본질이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상담을 왜 받아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이 변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중심과 주변 모델은 뭐냐 하면요, 중심에 놓는 것들이 항상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보세요. 지금 저기 질문하신 분 성함 신지연? 신진경. 네, 씨께서 10년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도 중요하진 않죠. 많은 것들 중에 새로 중요한 걸 갖게 됐죠. 또 10년 전에 확실하게 믿었던 것들이 지금은 믿지 않게 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욕구가 생겼고, 그래서 나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또 쌓이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의 그 일상적인 어떤 삶이나 직관하고 이제 맞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정말 그게 변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게 본질이고, 이것은 변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중심에 예를 들면 보세요. 나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사람 앞에는 내가
그것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굉장히 큰 고민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변하면 사실은 그 문제가 사소한 문제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그 문제조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그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예를 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 중에 그 이제 부부와 간에 굉장히 소통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주부를 상담했던 경우인데요. 그 주부는 그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좀 대화를 회피하고 그렇게 모든 걸 이제 도와주지도 않고 회피하니까 계속 분노가 이제 쌓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막 분노를 이거를 어떻게 다스릴 줄 몰라가지고 분노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에도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철학 상담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럼 이제 저는 이 대화 모델을 그냥 한다면 왜 화가 나는가? 화가 나는 건 하나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갖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도 소크라테스 모델 말씀하셨지만 소크라테스 모델이라는 게 꼭 소크라테스 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화가 났을까? 그럼 그 질문을 해보면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집안일을 모두 전가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제시하겠죠. 또는 남편이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회피해서 또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나를 화나게 한다라는 거는 자기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이 화가 나서 그렇게 쌓여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자기의 삶에 막강한 어떤 그 억압, 그 압박과 이런 걸 느낄 정도로 그게 이제 강하게 왔다면 결국 하나 더 내려가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이제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가다 보면 제가 가치관이나 정체성에 도달한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로 하니까 이게 무슨 굉장히 그 하드 트레이닝처럼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하는 대화예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남편이 이러이러해서. 근데 그 원하는 게 있었던 거죠. 추구하는 게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근데 그게 결국 뭐냐 하면은 이분은 아주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그 가족애라는 가족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의 삶에서 가장 큰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그림이 딱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남편이 사실은 도와주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이상적인 관념은 또 자기가 가진 거지 남편이 꼭 가져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 속에 남편이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러면 자기의 가치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가족애라는 것, 이상적인 가족의 그림들, 그러면 가족의 그림이라는 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게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자기가 정체성을 우리가 만약에 그 웹모델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나는 지금 가족이라는 것 또는 가족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이념 같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 정체성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것이 자기한테 지금 계속 분노와 화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또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꼭 정당한가? 이제 이런 물음도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 것은 자기의 분노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거나 적어도 해결하기 위한 적어도 그런 목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안다면 자기가 개선할 수 있겠죠. 그런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이분도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정체성 모델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가족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던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왜 이렇게 협소할까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가족에 대한 가치에 내가 너무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직장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소홀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또는 너무 가족 안에 갇힌 것보다는 이웃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기 가치관을 검토함으로써 자기 그렇게 수정하려는 또는 개선하려는 이런 거는 뭐 제가 너무 가족에 집중돼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제가 말한 건 그런 식으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이해를 통해서 내 문제의 이런 그 원인이나 그게 어디 있는지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하면 개선을 스스로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도를 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보고 자기 정체성 안에서 이 문제를 조명해서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수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찾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자기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냥 그런 걸 원하지도 않는데 앉혀놓고 철학을 강의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하나의 답은 될지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하긴 했어요. 정말 분노를 일으켜서 소피스트들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다 자기 다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끝까지 추궁해서, 그렇게 하면 진짜 얼굴 붉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이 자아정체성에 기초한 상담 또는 이 소크라테스 모델의 대화법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갖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묻되 정말 다양성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려고 사실 밀어붙이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철학 상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담자가 갈 길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이게 아무리 나는 이게 좋아 보여도 이게 좋다라고 추천을 하거나 권하는 건 사실 상담이 아니고요. 그거는 사회 교훈, 사회 지도자나 뭐 교훈이나 그런 역할이지, 상담사는 그 내담자가 자기 일을 통해서 어떤 길로 갈 건지 결단하고 정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프랑스 갔을 때 락강 전문가를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이 오면은 얘기를 안 한대요. 얘기 혼자 다 그 상담의 얘기를 들어주면은 자연히 낫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고스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그 상담비가 5분에 얼마냐. 그런데 락강은 도둑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격도 뭐 책정돼 있고 그러는데 어떻든 말을 안 한대요. 그런 거에 가까운 거예요. 말을 들어주는 거. 아니요. 철학 상담은 말합니다. 말한다. 네, 말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들어주는 것만도 치유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제 그건 주로 이제 감정을 많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약간 심리상담에서 좀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철학 상담은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냉철하게 진짜 사고를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물론 적절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사고를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내담자도 질문해요. 다 질문하고 저도 질문하고, 그리고 저도 궁금하면 다시 질문하고. 그렇지만 그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들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죠. 아까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철학 상담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내담자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벼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선생님이 철학 상담 방법 중에서 비판적 사고하고도 어느 정도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그거가 같이 연장선상에서 창조적 해석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 해석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층위가 굉장히 다른 층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문장을 굉장히 벼리고 한쪽은 문장을 굉장히
카운터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지배사사를 반하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자기가 만들어 간다든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친구가 다른 것들을 계속 하면서 내담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창조적인 해석을 하게 될 경우 이걸 다시 비판적 사고로 다시 보지 않으면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요즘에는 이 비판적 사고, 창조적 해석 이게 그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개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은 비판적 사고를 또 굉장히 과학적인 모델로 하고 또 창조적 해석은 또 아주 스토리텔링, 오히려 막 내러티브 막 이렇게 또 가버리는데 사실 이제 제 모델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닌데요. 일단 그 질문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창조적 해석과 비판적 사고가 사실 층위가 다른데 두 가지가 같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은 좀 가려는 방향이 좀 다르지 않은지 이제 그런 질문 이제 같은데요. 저는 그 사실은 이제 그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사실은 철학이 뭐냐 옛날에 물었을 때 철학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 좁은 의미가 아니라 정말 넓은 의미로 말을 한다면 저는 크리티컬 띵킹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다 포함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심플리파이 한 거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비판적 사고는 그런 의미를 굉장히 넓어요. 철학이 하는 모든 활동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전제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그 1차적인 그 정의인데요. 내가 생각한 것의 전제, 이유, 또 내 행동의 이유, 그게 우리가 사실은 반성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기를. 또 성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찰한다라고 하면은 무슨 명상하는 게 성찰이 아니에요. 철학적 성찰은 그 같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 내면을 계속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다라고 했어요. 철학적 자기 성찰이나 철학적 대화나 철학학이나 같다고 봤던 것은 그 전제들을 계속 이제 검토하는데 그럼 창조적 해석은 뭐냐 하면은 저는 창조적 해석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 오히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으면 창조적 해석은 정말 너무 중구난방이 될 수 있고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실제로 상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냥 기분 좋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주위에서 기분 안 좋으면은 기분 좋게 생각해. 기분 좋게 얼마든지 우리가 미화해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상담에서는 그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하게 자기 그거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봐야 문제가 명료해져요. 그래야 불필요한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대안을 찾아갈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래서 이 해석은 사실 비판적으로 좀 보는 게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막 이렇게 전개되진 않고요. 그래서 이게 좀 오히려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잘 결합할 수 있다라고 그런 모델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해석학에서도 어떤 해석이든지 다 오케이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잘된 해석이 있고 잘못된 해석이 있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라 좋은 해석이 있고 거짓 해석도 심지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거짓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한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겠죠. 요즘 이제 대학의 취업 문제와 연관해가지고 철학 상담이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어떤 분야로 이렇게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거니까. 그래서 상담을 할 경우에 어느 장소에서 하는가,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대학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예, 아니면은 상담소를 차려가지고 네. 자기 이제 생업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 네. 네. 어때요? 궁금하던데. 네. 물론 이제 강의실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학생들도 상담 많이 하지만 저는 일부러 좀 일반인들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은
학생들하고 저의 관계는 사실은 순전하게 상담사 내담자의 관계가 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도 이제 있어요. 있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라고 할 때는 조금 더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대로 상담의 이제 프로세스를 갖출 때는 저는 가능하면 그냥 일반인들을 이제 하는데요. 당연히 상담소를 개업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상담사를 이제 배출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 자격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그 현실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그 철학 상담 지금 과목을 이제 제가 와서 개설을 했잖아요. 이걸 하겠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다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취업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프레그마틱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철학 상담은 이제 그 다른 상담하고 좀 다른 게 제가 철학을 실천한다라고 했잖아요. 철학을 실천하는데 물론 주제는 인식의 문제, 윤리의 문제, 가치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담자가 가지고 온 지금 제가 쭉 그 사례로 예시했던 그런 문제이지만 철학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철학을 상당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지금 학부생들도 있고 지금 대학원생들도 이제 있는데 지금 제 학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철학 상담 이쪽을 하고 싶고 앞으로 심지어는 자기 그 길을 가고 싶다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 저는 일단 지금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철학 공부를 지금은 해야 된다. 석사 박사 해야 된다. 그건 다 늙어가지고 취업을 하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젊어서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문제가 근데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철학적인 대화를 그 문제를 가지고 구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적절한 질문을 그때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어디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자기 철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우리는 사실은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할 때는 근데 또 철학을 한 사람도 이제 철학을 했다고만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실천적인 그 감수성이나 그런 것도 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외국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한다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그 메리노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박사 학위자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수여를 해요. 일단 박사학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심지어 일주일, 2주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라이센스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 주는 건가요? 네? 교육부에서? 교육부가 아니고요. 네. 그 협회가 있어요. 협회에서? 협회를 하는데 대상은 박사학위 소리자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그거 너무 사기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일주일 가지고 상담사 자격증을 주냐 했는데 제가 쭉 하면서 해봤더니 지금은 근데 또 이제 독일은 좀 더 달라요. 거기는 또 한 석사 정도인 사람들을 놓고 이 기간을 오래 해요. 막 1년, 2년 과정을 해서 그 아이엔바흐는 이걸 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석사는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단지 석사라는 그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철학 공부를 적어도 우리가 사실은 4년 하고 석사 대학원까지 나오면 철학에 대한 우리가 그 나름대로 몸에 배이는 게 있잖아요. 철학적인 사고라는 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앉아서 몇 시간 가르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철학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들도 할 수 있는 감수성도 생기고 우리가 또 이 강의 시간에도 계속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교수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던지고 비판적인 질문 그렇게 하면서 이 방법을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데 어쨌든 그 정도의 그 철학적인 그 사고 능력과 그 대화 능력을 갖추려면 이제 적어도 석사 그래서 저는 이 철학 상담을 하는 방법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오히려 철학을 공부하는 게 토대가 되면
근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 상담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걸 거치면 상담할 수 있겠다라는 건 좀 어느 정도 좀 저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사를 배출한다면 저는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을 열어야 되고 대학원에 오셔야 되겠구만 안 되네. 그래서 저 대학원에 지금 들어와요. 저기 철학상담 그래서 지금 철학상담 공부하겠다는 학생들 다 대학원을 지금 그 부분 이제 지금 왜냐면 그렇게 해야 철학을 해야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 프랙티스에 대한 그 감수성과 그 방법을 같이 배워 나가면 저는 그래도 이제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좀 갖춰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석사 정도 하면서 그런 이제 그 상담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방법론도 좀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자기 방법을 개발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은 자기 철학이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 걸리는 그런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자기 철학을 또 실천적으로 해볼 수 있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좀 하나만 더 보탠다면 제가 이제 학생들 요즘 이제 수업을 해보면 저는 교육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실천을 아는 게 그 예전에는 저도 정말 이론만 강의했거든요. 이 철학 상담을 하기 전에는 이론만 강의했고 근데 학생들이 다 어떤 답답함을 갖고 있느냐 하면 철학이 너무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사실 개념이잖아요. 새로운 언어인데 이게 현실과의 연관성을 못 찾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 실천을 가지고 저는 정말 일상적인 문제에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도록 정말 사상 하나를 배우더라도 제가 지금 개발하는 사고 실험 같은 거를 직접 해보면 니체의 영혼 회귀 사상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는 것도 직접 실천을 해보면 니체가 정말 무슨 말을 했는지 몸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교육에도 이게 이 철학 실천을 통해서 사상을 접근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저는 교육적인 방법론으로도 저는 네, 박연숙 선생님. 오늘 강연을 들으러 오기 전에는 철학 상담이 철학 교육의 하나다. 도인 필로소피 안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강연을 들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어쨌든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돈과 시간을 지불하고 또 얘기해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가지고 적극적 의지로 와야 되고 또 이제 상담자는 거기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안내해 줘야 한다라는 평소 제가 철학 교육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한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더 세부적인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또는 안다 할지라도 그걸 어디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또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철학 교사와 철학 상담자는 유사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비판적 사고를 이끌고 창조적 해석을 도와준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권위적인 철학 교사가 아닌 민주적인.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 얘는 다 개인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 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한가? 또 그것을 활용해서 철학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가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네, 하고 사실은 철학 상담에서 오히려 개인 상담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그 덴마크 철학 실천 협회 회장도 왔었고 몇 살 분이 왔는데 그분들이 제가 개인 상담한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철학 상담을 가지고 개인 상담을 실제로 그러면 하냐고 이제 그래서 내가 한다고 했는데 주로 사실은 오히려 그룹 상담, 그러니까 철학 교육적인 방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어쨌든 시작할 때는 다 시험적인 거였지만 저는 철학 상담이라는 것이 정말 상담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면 저는 상담의 그래도 핵심은 개인 상담이고 그게 가능해야 사실은 집단 상담도 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집단 상담도 이제 가능하다고 지금 본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한국에서 하는 사람도 거의 개인 상담하는 사람들 저는 잘 많이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사례를 발표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왜 이제 그러냐면은
사실은 상담의 공간이라는 게 지금 지적했듯이 굉장히 특이해요. 저도 그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철학적 대화 이렇게 아니면 학생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담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조건이 달라지고 내담자가 어떤 태도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에 따라서 정말 이 상담의 공간 자체가 이 상담을 또 추진하는 그 역할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지 교육하고는 이제 다르다는 것. 그리고 저는 집단 상담도 이제 해봤는데요. 이 집단 상담도 이제 철학 상담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제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집단 상담은 사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그 집단 상담도 이제 하거든요. 이제 한 5명 정도 그룹을 해서 그러면은 그 서로에게 도움을 받아요. 제가 지금 이제 철학 상담과 실천이라는 과목이 이제 학부에 있고 그 교양으로 있고 또 학부에는 제가 또 다른 과목으로 이제 또 전공 과목으로 이제 그 철학 상담 하는데요. 그 학부만 하더라도 학부생들 아니 이 일반 교양은 철학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런 예를 들면 가치관에 대해서 나의 가치관 때문에 충돌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대인관계의 많은 부분은 또 가치관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또 제 가치관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화요일에 같이 집단 상담을 했는데 뭘 배우느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자기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시각을 딱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밖에 생각 못했는데 다른 친구의 그걸 통해서 자기 생각을 지평을 확대시키기도 하고 또 달리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자기의 그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집단 상담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자기 생각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또 이제 개인 상담은 또 그렇지만 집단 상담은 또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또 개인 상담은 또 개인 상담으로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집단 상담을 하다가 개인 상담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기도. 선생님 질문한 거 한 가지만 답변할까요? 저 5가지나 질문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예시한 거기 때문에. 네. 듣고 싶어요. 오래간만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근데 사실 선생님 5가지 질문이 지금 다 너무 중요한데 다 하기는 이제 그렇고 이제 한두 가지는 이제 하나만 해주세요. 네, 하는 도중에 답변이 이제 됐던 것 같고요. 치료가 아니라면 그거가 왜냐하면 제 책의 부제로 많이 고민했던 게 치료가 아닌 대화로다 이제 제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강의 중에도 사실 설명은 드렸는데요. 그 이제 왜 치료가 이제 아니냐 하면은 그 치료는 정말 그 치료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면은 여름 심리 상담이나 어디 가서 문진표 이렇게 하면 그 체크하는 게 결국은 증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DSM 거기에 보면은 이게 몇 가지 이상이 체크되면 우울증이고 이건 ADHD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증상으로 이제 결론이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의 사례로만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매뉴얼이 있는 거죠. 근데 철학 상담은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또 심리 법칙이 있는 거죠. 그런 DSM은 결국 뭐에 토대를 뒀냐 하면은 심리학적 법칙들을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지식을 갖고 있는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수평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죠. 나는 이 지식을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내담자가 와서 이런저런 자기 증상을 이야기하면 내담자는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는 이 법칙에 따르면 무슨 강박증이고 이건 무슨 뭐고 이렇게 결국은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그런 치료의 논리는 자유공간을 닫아버린다. 근데 철학적 대화는 자유공간을 저는 프리스페이스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상담사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제가 무전제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딱 앉잖아요. 내담자가 즉각적으로 알아요. 이 상담사가 나를 아는 척 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출발점 무전제로 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태도를 취하면 이 내담자는 자유공간에 들어가요. 자기가 심리학적 법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만약에 치료사가 심리학적 지식을 딱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심리학적 결정론에 자기도 맡겨요. 거기에 따라서 그 논리에 자기도 그냥, 그러니까 결정론자의 틀에 갇혀서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철학 상담은 자유공간에서 그냥 자기가 새로운 생각도 하고 자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법칙을 전제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전제라는 걸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물론 선생님께서는 결국 자아정체성 전제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좀 다른 레벨이라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자유공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치료의 논리나 그 심리학적 법칙 또는 기타의 어떤 법칙에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만 사실 내담자도 그렇게 자기를 열 수 있다라는 거, 예,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